자, 현재 상황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FRB가 이게 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예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주가입니다. 주가 한번 봐보세요. 3월 3일 날 123달러였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12달러까지 떨어졌어요. 90%가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13일부터 그러니까는 그 지원을 해줬잖아요. 300억 달러 투입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도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 근데 회복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신용평가에서는 완전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퇴출 등급으로 내보내고 앉아있고. 즉 지금 상황은 월가의 대형은행들과 연준이 다 같이 힘을 합해서 개입한 첫 사례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예요. 근데 이게 구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그래야 되는 건데, 연준은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어제 그러니까는 이게 그 보도가 나온 겁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이요. 이 그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다가 연준이 지금 뭘 가냐면 긴급 대출. 지금 돈을 계속해서 퍼붓겠다는 거예요. 네? 대체 대조표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밑빠진 돈보다 물 붓기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억 달러 예금을 투입해줘도 못 살고, 그 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해서 연준에서 대출을 받아도 못 살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더 투입해야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두더지 게임이죠. 예?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러니까는 이 얘네들이 살아날 때까지 돈 투입하자, 이런 방식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거야. 예? 근데 이게 지금 해결책이냐고요. 이게 문제의 원인이냐고.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이런 방식으로 됐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런 방식으로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고객들이 그러니까는 등을 돌린 거잖아요. 마음을 돌린 거잖아요. 예? 돌린 거라고요, 마음을. 예? 그럼 이 문제를 그러니까 연준에서 계속해서 돈 투입한다고 이게 해결책이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스위스 금융감독청이 AT1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용어 튀어나올 때마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당혹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요. AT1이라는 게 Additional Tier 1 Capital의 이제 약자로 이제 쓰는 건데요. 그 은행의 자본에는요, 은행의 자본에는 그 기본 자본이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자본이죠.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적인, 그러니까 완전 순도 100%에 그건 주주들이 투자한 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주로 보통주 형태로 그러니까 투자가 된 돈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본의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생긴 이익이라든가, 예? 하여간 그 이익을 본 것들, 그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은행에 남아있는 돈들, 그걸 이제 잉여금이죠. 이익 잉여금들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순도가 100%인 은행의 자기 자본이잖아요. 자기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 보완 자본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본 자본을 그러니까 좀 보충해 줄 수 있는 자본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제 또 있어요. 그걸 이제 티어 2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티어 2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AT1은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과거에 우리가 흥국생명 사태 때 그런 이제 신종 자본이란 말이 튀어나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채권으로 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그러니까는 주식으로 그러니까 환원해가지고 은행이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 돈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은 은행이 파산했을 때 손실을 정리할 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게 뭐냐면 주주가 먼저 책임을 져야죠. 1차적인 책임은요. 그렇죠? 주주가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종이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예? 주주가 그러니까는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저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은 채무자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채무자인 거잖아요. 채권자잖아요.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식 다음으로 되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 손실을 그러니까는 이 할당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 핀마에서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보장을 해주면서
AT1 이게 물론 자기들은 계약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거는 그러니까 삼각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냥 휴지 조각 만들어 버린 거예요. 휴지 조각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는 그 크레딧 스위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요.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자본을 조달, 유럽은 기본적으로 자본시장보다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주식 발행을 통해서보다도 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많이 그러니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시스템들이거든요. 유럽에 있는 유럽의 금융 시스템은요. 은행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은행들이 주로 그러니까 유럽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이 자본 조달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이 AT1이에요. 그러면은 이 AT1을 근데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 다 그러니까는 저기 저 이 가치를 그러니까 제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채권에다가 누가 이제 이걸 투자하고 싶겠냐 이거죠. 예? 누가 여기다 투자하고 싶겠냐 이거죠. 예?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에서 은행들에서도 이 AT1 비중을 많이 최근에 사용들 하고 있어요.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들이 소위 자본 건전성,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확충하는 데 속에서 주요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훼손돼 버리게 되면은 이제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자본 조달하는 데 속에서 앞으로 지금 은행들의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자본 조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본 조달의 어려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중될 거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이 갖고 있는 건요. 이게 그러니까 스위스 금융감독청에서 내보낸 자료입니다. 자료죠. 이게 이제 UBS하고 크레딧 스위스하고 합병을 인수를 그러니까 승인하면서 이제 그 발표한 거죠.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AT1 본드를 맨 밑에 보게 되면 전액 삭감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여기 AT1에 투자한 게 소위 삼각시킨 게 1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아시아 투자가들도 굉장히 많고 미국 투자가들도 있고 그러는데 아시아 투자가들이 굉장히 아주 그냥 뒤통수 맞은 거죠. 뒤통수. 예? 스위스 크레딧에다가 채권을 이제 그러니까는 이 채권에 투자했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는 주식은 그러니까 일부 살려주면서 예? 더군다나 이제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 주로 이제 그 이 부자들이 많이 당한 거예요. 자. 저는 여기에는 그러니까 규정을 얘기하지만은 스위스 입장에서는 최소한 어쨌든 간에 피해를 저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다가 돌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유증이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 이제 법정 소송으로 좀 비화하고 있습니다. 법정 소송으로. 그 채권에 투자했다가 손실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면서 이 그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지금 그 시스템의 불신을 자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시스템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T1의 이 소각도 그러니까는 시스템 불신을 더 이걸 자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은행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는 게 제가 평가한 그것과 관련된 겁니다. 심지어 이제 그 크레딧 스위스 은행에 그 2020년까지 그러니까는 그 최고 경영자를 했었던 사람이죠. 티디잔 티암이라고. 티디잔 티암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T1을 소각한 거는 큰 실수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는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냈다. 이런 기고를 했더라고요. 기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 은행들의 그러니까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을 이제 그러니까는 내용을 기고를 한 건데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그 오늘 본론을 조금 더 이제 진전해 나가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연준에서 대응하는 방식은 너무 낡은 방식이라 이겁니다. 과거의 방식이죠. 금융위기 때 우리가 했던 방식. 달러의 힘을 가지고 대개 처리하는 방식이죠. 달러를 찍어낼 수 있으니까 달러를 투입하면 해결될 거다. 진정시킬 거다. 이거죠. 근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위기는 똑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면 방식도 새로운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터졌는데 방식은 뭐냐면 과거 낡은 방식. 지금 연준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달러 찍어서 달러 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기본적인 문제는 과거에는 뭐냐면 자산에 손실 생긴 부분을 싹 도려내고 그러니까 이 소위 병든 자본을 싹 도려내고요. 예? 오염된 자본을 싹 도려내고 거기다가 새 그러니까는 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정상화 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가지고 투입하면 됐던 거예요. 금융위기 때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컨피던스 제가 그러잖아요. 신뢰가 자신감에 이게 이게 손상이 된 거거든요. 예? 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 돈을 이렇게 계속 풀고 다 보장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금 인출 사태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예금 보장도 해주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주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봐봅시다. 연준이요 작년 6월 달부터 양적 긴축으로 들어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면서 돈을 엄청 찍어서 공급했잖아요. 시장에다가요. 했다가 작년 6월 달부터 그걸 회수하기 시작했잖아요. 예?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매각을 통해서요. 지난 10개월 동안에 연준이 그래서 해소한 달러가 6천억 달러입니다. 6천억 달러인데 3월 13일부터요. 22일까지 한 열흘간이죠. 열흘간 연준이 새로 찍어낸 공급한 돈이 맨 끝에 보면 4,400억 달러를 그러니까 투입했습니다. 10개월 동안에 6천억 달러를 회수해놓고 다시 열흘 만에 4,400억 달러를 그러니까는 풀었어요. 네? 자, 이렇게 풀었어요. 엄청나게 푼 거죠. 굉장히 연준이 그러니까 하는 방식은 항상 뭐냐면 달러 찍어서 달러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러의 힘을 믿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연준이 그동안에 양적 긴축한 것도 다 훼손돼 버린 거죠. 훼손돼 버린 거예요. 사실상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연준이 그동안 동원했던 게 뭡니까? 영래포라 했었잖아요. 영래포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요. 2조 6조 5,500억 달러, 2조 6,500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이게 사상 최대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쓴 제니까 영래포를 이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냐 이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고 난 이후에 미 국채 수익률이요. 연준의 금리가 상당 구간이 5.0%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 미 국채 한 달짜리 4W가 한 달짜리 4X니까요. 한 달짜리고 ADX가 그러니까 두 달짜리고 세 달짜리 6달짜리 그다음에 1년짜리 2년짜리부터 해가지고 30년짜리까지 있는데 연준 기준금리보다 다 미치잖아요. 올해 안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 금리들이 연준 금리보다 더 밑에 형성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결국 뭡니까요? 연준이 개입을 하고 시장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본다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없다고 했으면은 단기 국채 수익률은 연준 금리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혀 안 그렇잖아 지금요. 예? 전혀 안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아까 영래포 섞고 다 총동원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연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총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자 미국 주요 은행들의 주가를 봐봅시다. 3월 3일을 그러니까 100으로 놨을 때 JP 모건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87%까지. 그러니까 13%가 떨어진 겁니다. 예? 24일까지니까는 3월 3일부터 24일까지니까 3주 만에 13%가 떨어진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1%가 떨어졌어요. 웰스파고 23% 떨어졌고요. 모건 스탠리도 15% 떨어졌고 골드만삭스 12% 떨어졌고요. 찰스 슈왑 이 금융회사죠. 여기는 그러니까 뭐 얼마 떨어졌습니까요? 31% 떨어졌어요. 시티은행 18%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돈을 투입하는데도 왜 은행 주가들이 계속 하락하냐 이거예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 지역의 중소은행이 아니라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주가가 왜 계속 하락하냐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가다 보니까 월가에서 지금 마지막 이제니까는 그 기대하는 게 뭐냐면 예금 전략보장 이거 지금 기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빨리 이거를 결단을 내려주기를 워싱턴이. 예? 예금 전략보장이요. 자, 근데 이제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는 저 뒤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미국 바깥에 해외 주요 은행들 봐보세요. HSBC 영국은행이죠. 얼마 떨어졌습니까? 14% 떨어졌어요. 같은 기간에.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TD와 더불어서요. 캐나다 은행도 그러니까는 한 7% 떨어지고 TD 같은 경우는 13% 떨어졌어요. BNP 파리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얼마 떨어졌어요? 21% 떨어졌잖아요. 네? 21%나. 문제는 뭐냐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UBS 스위스 은행이죠. 스위스 최대 은행이죠.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얘들 얼마 떨어졌습니까? 얘들도 16%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바클레이즈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이죠. 얘들도 얼마? 22% 떨어졌어요. 심지어 인도의 그러니까 대표적인 은행인 HDFC도 한 3, 4% 떨어졌고요. 예? 은행들이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 기간에 그러면 다른 업종들도 그러면 타격을 입었느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기업들 봐보세요. 똑같은 기간입니다. 3월 3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애플은 6%가 올랐어, 주가가. MS는 마이크로소프트는 10%나 올랐어요. 구글은 13%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12% 올랐고. 그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분야들이 그러니까 같이 맥을 못 춘다면은 전체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잖아요. 계속해서요. 왜 연준이 그렇게 돈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은행들이 못 살아나냐 이거예요. 예? 예? 이게 그러니까는 은행 시스템에 대한 이게 저희 불신이죠. 자, 이거 봐보세요. 도이치방크의 CDS, 소위 보험료죠. 보험료가 여기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급등을 해가지고, 맨 끝에 보게 되면요. 그렇죠? 급등을 해가지고, 이게 뭐, 크레딧 스위스 다음이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독일에서는 자본 충분하다, 이러면서 막 진정시키고 있고 그러는데, 예? 그렇죠? 시장 불안이 계속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수압 창구 가동했다는 얘기는 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정치권도 굉장히 분열돼 있어가지고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있죠. 미국의 여자 상원의원이요. 예? 제가 괜찮게 보는 주목하는 여자 정치인인데 제롬 파월을 그러니까 엄청나게 공격했던 사람이죠. 예? 트루만이래지. 트럼프 때 트럼프가 그러니까 금융규제 완화하는 그거를 그러니까 방치하고 같이 동조했다고 해가지고 당신은 연준 의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고 그렇게 아주 그냥 면전에서 공격한 사람이죠. 공격한 여성 정치인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은 이 파월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아주 굉장히 앞장서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권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소위 그러니까 그 한 목소리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는 JP모건에서 민스키 모먼트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가장 건전한 자산을 매각하는 이제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지금 내몰리고 있다. 예? 많은 은행들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연준은 양적 하나를 재개한 거잖아요. 사실상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이걸 다시 소개한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반복하자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연준이 담보로 잡고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유가증권 중에서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최대 1년까지 빌려주는 그 유가 증권들이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잘 이제 이게 모를 수가 있는데 중앙은행들이 매입하는 자산은요 아무거나 안 사줍니다. 유가 증권 같은 경우요. 국채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 MBS는 대개 사실상 정부 보증기관들이 발행하는 MBS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왜 그러냐면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했다가 손실을 보게 되면은 납세자의 돈으로 이걸 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손실을 뭐냐면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자들이 되게 그러니까는 이게 고의로 했을 때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대개 보게 되면은 정부가 그러니까는 보증한
정부가 보증한 걸 하게 되면 이거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정부가 결국은 해결해 줄 거니까요. 세금을 걷어가지고요. 그런 자산 아니면은 이 매입을 안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는 시중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잡는 자산들이 되게 지금까지 연준이 매입했었던 그런 자산이에요. 같은 자산입니다. 같은 자산이에요. 예? 똑같은 자산을 기준으로 제시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평상시에 연준조차도 그러니까는 매입하고 연준의 대차 대조표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집권 자산들을 시중은행들도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되게 어떤 자산이냐? 안전자산이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들이라고요. 근데 그 자산의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다 보니까는 이 예금 인출 사태를 이게 더 유발시키고 촉발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액면 가격으로 담보를 잡아주고 돈을 투입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돈을 투입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이 그러니까는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이 은행들은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거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위험한 자산을 주로 그러니까는 다루다가 사고가 났던 거예요. 예? 과거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죠. 뒤에서 잠깐 또 보여드리겠지만 기업 살리기 위해서요. 2008년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으로 대출이 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주택담보대출금 나간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만든 증권 그리고 거기서도 위험한 상품들을 가지고 재증권화한 CDO 같은 거에다가 투자했다가 박살난 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들이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되게 그러니까는 보유하는 그런 자산. 예? 그게 되게 뭡니까요? 정부가 발행한 증권들이죠. 정부가 발행한. 이거는 서구사회에서 그러니까 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진 이래 은행과 정부와 간의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정부가 돈을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때 그거를 결국 뭐냐면 시중은행들이 인수해 준다는 이런 암묵적인 약속 속에서 그러니까는 중앙은행도 만들어지고 법정화폐도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역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은 대개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예? 근데 차이가 뭐냐? 액면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예? 시장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는 장부상 손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장부상 손실이 생기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드러난 경우는 인출 사태 촉발시키고요. 예금 인출 사태를. 그러니까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걸 액면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액면 가치로 담보를 잡아주겠다 이거야. 자, 보유하고 있는 유가 주권이 100으로 자기들이 매입을 했는데 이게 시장 가치로 9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시장에다 팔았을 때는 90분이 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10이 손실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들이 문제가 생긴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100으로 내가 그걸 100으로 담보를 잡아주고 100을 빌려주겠다 이거야. 그럼 문제 해결되지 않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시중은행들은 그동안에 해왔던 대로 한 거예요. 해왔던 대로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은행 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터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들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좀 위험한 짓을 하다가 해가지고 지금 박살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 지금은요. 그러니까 현대은행 시스템은요. 이 법정화폐, 화폐 시스템하고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예? 이것에 문제가 드러낸 거예요. 예? 이게 이번이. 자, 연준의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요. 연준이 3월 12일 날 그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첫 줄에 나오죠. New Bank Term Funding Program, BTFP를 운용을 발표하면서 담보물을 잡는 거를 미국 국채, 그다음 미국 정부 보증기관들이 발행한 그러니까 증권들, 예? 그것이 그러니까 MBS든 뭐가 되든 간에요. 이런 거를 담보로 허용한다고 얘기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이러한 자산들은 these assets will be valued at par. 액면 가격으로 가치가 평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액면 가치. 그러니까 액면 가치하고 시장 가치가 차이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준 거야. 그 문제 때문에 생겼으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설명서까지 그러니까 보도자료에 제출을 했잖아요. 담보물이 적합한 담보물이 어떤 것들이냐. 예? 연준이 받아주는 담보물이 은행들로부터 담보를 잡아주는 게 어떤 거냐. 아주 쭉 했는데 이게 연준이 되게 거래하는 증권들이에요. 연준들이 거래하는 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들은 그러니까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었던 거야. 없었던 거예요. 단지 뭐냐면은 그 정부가 보증한 자산들은 미국 정부가 보증한 이 유가 증권들은 자산들은 과거에는 손실이 발생 안 했는데 안전자산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손실이 발생을 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고가 터진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이 그걸 액면가계로 담보를 잡아가지고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잖아 지금요. 예? 돈을 투입하는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일종의 양적 완화인 거예요. 양적 완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 하고 나서 금융위 때도 창궐 하고 나서 연준이 주로 했던 게 뭐예요? 국채들 막 매입하고 MBS 막 매입해가지고 돈 찍어가지고 그랬던 거잖아요. 과거의 방식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금융위기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위험자산을 겉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안전하게 포장한 일종의 그러니까 뭐 사기성 자산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이걸로 이제 해서 금융회사 부실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부실을 싹 도려내고 새 물을 그러니까 새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연준은 달러 찍어갈 수 있는 데니까. 예?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엄청나게 증가했던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 거치고 하면서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근데 이 방식으로 가냐 이거예요. 지금의 은행 시스템 신뢰이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은 은행 시스템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작동을 해왔던 거야. 근데 그 은행 시스템이 이게 뭔가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은행 시스템에 문제가 드러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은행이 다 관련된 거예요. 예? 전통적으로 은행의 역할로 그러니까는 간주됐던 것들이 이게 문제로 드러난 거예요. 예? 그렇죠? 더군다나 뭐냐면은 미국의 국채는 기축통화국의 국채잖아요. 소위 경영학책, 경제학책의 투자론에 가장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이라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자산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다 꼬인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봐보세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소위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대출 부적격자들한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다가, 예? 해줬다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증권화하고 증권이 안 팔리니까 그걸 이제 그러니까 위험자산만 딱 도려내가지고 그 겉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걸 이제 CDO라고 합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보험상품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굴렸던 거야. 근데 뭐냐면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소위 말해서 서브프라임 등급들 부적격 대출자들이 그러니까는 이걸 상환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는 예? 그걸로 만든 증권들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하락하면서 이게 터졌던 거 아닙니까요? 2008년도에는요. 근데 지금 올해 위기는요. 밑에 이제 그린 색깔로 표시했는데 자 봐보세요.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예금을 받습니다. 예금. 그 다음에 뭐냐면 더 자금을 조달하고 싶으면 차입을 하죠.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뭐 하잖아요. 그리고 주주들이 투자한 일부 자본금이 있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의 돈은 뭐냐면 예금과 고객의 예금과 차입금이죠. 근데 이 예금은 25만 달러 이하는 그러니까 보증이 된 거고, 예? 예금 전액이 보증된 거고, 25만 달러가 넘는 거는 보증이 안 된 예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은행은 어떻게 이제 자산으로 구성하고 있냐면은 일부 현금을 남겨두고요. 예? 고객이 원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되게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가증권으로 자산으로 보유한단 말이에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요. 유가증권으로요. 근데 그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안전한 자산, 국채, 정부가 보증한 이런 발행한 증권들이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증권 중에서 여기 보면 AFS하고 HTM이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이렇게 애들 많이 핵에서 쓰기 때문에 AFS는 뭐냐면 Available for Sale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그러니까는 판매가 가능한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자산을 운용하다가 돈이 필요해. 그럼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을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이제 이 현금이 필요해진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중간에 그러니까는 매각할 수 있는 증권도 갖고 있고 만기까지 HTM은 뭐냐면요. HTM은 held to maturity.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 만기까지 보유하는 증권은 되게 손실은 안 발생하죠. 예? 손실은 발생 안 하죠. 채권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 증권도 확보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돈이 더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기들이 예상하지 못한 더 현금 수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가치가 떨어진 거야. 갑자기 인출이 증가했는데, 예금 인출이. 그러니까 손실이 대규모로 발생했다고 딱 정보가 이게 나오니까는 여기에 그러니까 맡겼던 예금들 중에서 보증이 안 되는 예금들이 갑자기 이제 인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그러면 이 구조가 한 개 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이 구조는 굉장히 건전한 구조예요. 이게 과거엔 단지 뭐냐면은 유가증권, 정부가 발행하거나 정부가 보증한 유가증권들은 손실이 안 생겼었어요. 근데 손실이 생기는 바람에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그랬죠. 이 현대금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서 제가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이 주택금융을 매개로해서 3여 개 네트워크가 작동했다 그랬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는 109회에서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혹시 금융위기 때 사태를 그러니까는 이해하고 싶으면 109회를 좀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증권을 재증권하는 위험자산을 그러니까는 팔아먹기 위해서 재증권화하는 방법을 관련 CDO라는 상품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했었죠. 만드는 방법을요. 그 다음에 근데 2023년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4명의 교수가 이제 그러니까 발표한 논문에서 보게 되면은 4명의 교수가 발표한 논문에 보게 되면 여기 아미트 세루가 저기 스태프드인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학벌 이런 거에 굉장히 아주 집착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름 순서대로 구할 때는 되게 이제 앞에 사람들이 되게 이제 기여도가 있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세루는 저기 이제 스탠포드라는 이유로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주로 소개를 하고 앉아있던데 아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이제 열패 가면 참 알아줘야 돼요. 하여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게 되게 되면은 이 미국의 은행 시스템에 이 자산들의 그러니까 시장 가치가 뭐냐면 장부상 가격보다 한 2조 달러가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예요. 2조 달러가. 미국 은행들만 대상으로 했을 때 2조 달러가 그러니까는 액면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미 국채 가격의 액면 가격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가지고 제가 몇 번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는 이 뭐냐면 이렇게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일부 신문들에서는 뭐 1619개 은행이 그러니까 파산 위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 이제 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이 보증되지 않은 그러니까 25만 달러 이상 예치된 예금들 중에서 한 50%가 갑자기 인출 사태가 일어날 때 파산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네?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보증되지 않은 예금의 한 50%가 갑자기 인출되면서 파산이 된 거라 이거예요. 그런 은행들을 보니까 한 186개 되더라 이거예요.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한 4,1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되지 않은 예금들이 다 그러니까 일시에 인출됐을 때는 몇 개 은행이 파산할 수 있느냐 보니까 한 1,619개가 파산되더라 이거예요. 전체 은행이 한 40% 되는 겁니다. 미국 전체 은행에. 예? 미국 전체 은행이에요. 근데 이 은행들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처럼 어떤 굉장히 문제 있게 은행 경영을 해서 터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걸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가 은행이 터지게 되면은 은행이 뭔가 경영을 크게 그러니까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거예요. 했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냐면은 정부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논란이. 그동안에 뭐냐면은 굉장히 안전자산을 되게 권유하던 이런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예? 소위 말해서 국채라는 것은 리스크 프리
무위험 자산, 위험이 없는 자산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게 됐지 않냐 이거죠. 예?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 금융위하고 2023년의 차이는요. 지금까지 쭉 설명하면서 제가 그랬듯이 지금 상황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 문제가 진정되지 않으면은 연준과 재무부의 선택은요. 모든 예금 보장으로 선택을 강요받을 거예요. 강요받을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모든 예금을 보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신뢰 위기가 종식되느냐. 예? 그러니까 위기가 이렇게 번지는 상황 속에서요. 시스템 위기 성격을 갖는 은행 파산과 시스템 위기가 아닌 은행 파산의 구분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은행들의 예금을 다 보증해 주겠다 이런 선언으로 내몰릴 수 있다 이거죠. 문제는 그렇게 모든 예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했을 때 그 도덕적 해이의 비용 이건 이제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은행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중차대한 지금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재 얘기가 제가 그냥 개별적인 은행들이 아니라 모든 은행들이 다 그러니까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는 각 문제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은행 시스템의 신뢰이기죠. 그러니까 연준이 달러 발행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달러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달러를 발행했을 때 결국 그 발행한 달러는 달러 가치를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 해이가 발생을 해가지고 납세자들한테 그 비용을 떠넘기게 되면은 정부는 결국 정부의 부채가 증가한다거나 예? 이렇게 됐을 때는 과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발행이 계속 가능할 것인가 이거죠. 예? 전체 예금 지급 보증에서 달러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달러 가치된 불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이거 무조건 되고 그냥 막 찍어내겠다는 거 아니냐. 예? 달러 가치된 불신으로. 저거 달러 믿어도 돼?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왜? 정부 부채로 이어지고 엄청나게 이어졌을 때 그걸 결국은 뭐냐면 정부가 저걸 방어할 능력, 저거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해외를 떠나서 미국민들이 야, 우리 이 달러 이거 지금 이게 저기 돈의 가치가 이게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달러 가치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회의가 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죠? 지금 뭐냐면은 미 국채하고 미국의 달러는 미 국민의 세금으로 그러니까 보증되는 겁니다. 미 국민의 세금으로 보증되는 거예요. 그 가치는요. 그런데 미 국민들한테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미 정부만 이렇게 막 쌓이고 그러면은 결국은 저렇게 계속 찍어도 되는 거야? 그럼 저거의 가치를 부여하면은 부여해도 되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긴다는 얘기죠. 예?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미 국채하고 달러는 더 이상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가 안 되죠. 저거 잠재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치가 폭락할 수 있는 자산으로. 예? 이런 인식이 그러니까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현대은행 시스템은 법정화폐 시스템이잖아요. 법정화폐라는 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법정화폐라는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이 공동으로 그러니까는 그 화폐의 가치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 거라고요. 보증을 해준 거잖아요. 이거 그냥 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 법정화폐에 기반해서 현대은행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달러가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이런 화폐가로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계속해서 그러니까 찍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찍어낼 경우에 찍어낸 저 돈을 계속해서 내가 받아도 되는 거야? 이런 의문을 미 국민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미 국민들이.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엄청나게요. 화폐 시스템에 지금 그러니까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현대 화폐 시스템에 대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 암호화폐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가도 된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달러 공급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달러 공급을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예금을 무제한으로 보증해 주는 걸 전제로 해서 달러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달러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그냥 막 찍어내는 거잖아요. 윤전기 돌려가지고 찍어낸다는 의미가 돼버린 거잖아. 통제 안 되고. 예? 왜? 금융회사들이 정부에서 예금 다 지급 보증해 준대. 그럼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예요? 막 이유 없는 투자에다가 막 해. 하다가 손실 나게 되면은 그래도 예금 인출 사슬 안 생겨. 왜? 정부가 다 보증해 주니까. 그러면 은행들은 더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할 게 아닙니까? 수익을 위해서요. 그러다가 손실이 생기게 되면 결국 정부가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방식이 만약에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요. 그 나라 국민들은 더 이상 달러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죠. 그냥 뭐 윤전기 돌려서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긴급 비공개 그러니까는 이게 FSOC가 뭐냐면요. 여기 밑에 있듯이 금융안정성감독위원회입니다. 미팅을 소집했어요. 예?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이제 의장이고 연준 의장도 참석하고 여기 쭉 오른쪽에 이제 그 명단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긴급 그러니까 금융안정위원회를 이제 간 거예요. 왜냐면 그래놓고 뭐냐면 뉴욕 연준에 있는 그러니까 그 전문가한테 발표를 시키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 발표를 시키고 그래서 은행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냥 그 회의는 비공개했기 때문에 메시지는 그냥 아주 그냥 무미건조하게 나왔죠. 미국의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건전하다. 회복력에서 탄력적이다. 이건 뭐 그냥 안정시키기 위한 그냥 립 서비스 얘기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는 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지금요.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돈을 대규모로 찍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데도 진정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하고 차이예요 지금요. 차이인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막 공급하게 되면은 이게 진정이 됐잖아요. 예? 진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달러 투입에도 시장이 환호하지 않아. 예? 환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환호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긴급히 설문조사를 한 거야. 누구한테? 자산 운용가들. 베테랑들이잖아요. 그 현장의 베테랑들이죠.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했는데 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한 3분의 1이 지금 상황은 시스템, 크레딧, 신용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이게 시스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는 위기 상황이다 이거예요. 예? 지금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 지금 상황이. 그럼 여기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돈만 투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그 포천에서는 이 매니저들 중에 90%가 90%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은 결국은 뭐냐면 은행 위기와 더불어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입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